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디지털 교육 5번째 강의,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AI 교육과정의 이해와 AI 융합교육의 실제입니다. 우선 AI 교육과정은 앞선 강의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AI 교육과정은 크게 초등학교에서는 AI 교육의 기초적인 내용을 하는 초등 인공지능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심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건 주로 컴퓨터 교육과나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인공지능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과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사 양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AI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교원 양성기관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것을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각급 학교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I 교육과정은 크게 이제 인공지능 소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교육청 교육의 어떤 방침으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about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발해보고 만들어보고 실습해보는 그런 메이킹 교육의 차원, 그리고 인공지능을 다양한 학습과 생활 분야에서 활용해보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about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을 직접 제작해보고 실습해보는 메이킹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의 툴을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해보는 유징 교육,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AI 교육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앞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AI에 관한 교육과정이냐, 아니면 AI를 원리를 기반으로 원리를 배우기 위한 교육과정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AI가 공존하기 위한 모든 기술과 소양을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이냐, 이렇게 학문 분야에 따라서 세 가지로 다른 관점으로 쓰일 수 있을 텐데요. 그 관점에 따라서 각 대학 전공 영역에서는 컴퓨터공학이나 전산화학에서는 정의 A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과학이나 수학, 이학계열 등 인간의 사고 훈련에 관심이 있는 이성적 훈련, 그다음에 생각 훈련, 또 지력 개발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전공 분야에서는 정의 B를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교육의 분야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미래의 AI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I를 하나의 시민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활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C에 해당하는 AI 활용 교육이 AI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사실 이게 AI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자신의 학문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교육부의 방침은 정의 C 세 번째 AI 활용 교육이 되겠고요. 제 생각으로도 앞으로 이것이 AI 교육의 핵심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철학과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의 기술적 환경에서 인류가 삶의 동반자로 협력하여 살아가게 될 AI에 대해서 이해하고 AI에 기반한 소통이나 학습을 원리를 통해서 미래의 기술이 핵심인 사회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과정이다. 이것을 AI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AI 교육과정의 내용 차원에서는 AI가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정보, 데이터, 예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지식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정보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습득하고 다루는 그 인간의 능력이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지능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통찰력. 그래서 이제 정보나 지능이나 지식이라는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AI 교육과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인본주의하고는 달리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어떤 앞으로 학습자나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그 지식관이나 지식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교육을 위한 학습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자, 글래딘이라는 학자는 기술 발달에 따라서 학습의 주체와 학문의 주도성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과거의 인류 문명은 사실 컴퓨터 발명 이전에는 순수한 인류적 존재였었죠. 그런데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는 컴퓨트로닉 존재, 결국 전산적인 존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현대인들은 특히 문명과 기술이 발전되고 그런 기술 문명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사실은 순수한 인류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전산적인 환경, 전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이는 현대적인 생활들 거의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계속 심화되고 강화되어 가겠죠. 그렇지 않고 과거로 회귀되는 그런 상황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변화가 생기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식이나 기술의 성격도 20세기 이전까지는 인간적 기술이 중요시 되었다면 21세기부터는 인공적인 기술의 성격도 순수한 인간적인 기술의 측면에서 인공적인 기술의 측면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와 인간의 협력과 공존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성격도 자연적 인간에서 점점 사이보그적 특성,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적 특성,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의 AI와 같이 AI가 모든 것을 학습하고 추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설정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네 단계에 따라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적 지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인 아날로그적인 기술의 단계에서는 인력관리론, 조직이론, 심리학, 인류학 이러한 지식들이 그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식이자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서 심리공학, 사이보그, 유전공학, 그리고 최근에는 생체 로봇, 합성생물학, 그리고 AI 자원관리, 사회적 로보틱스와 같은 학문 분야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인, 행동적, 심리적 그런 특성들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AI가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이 인간의 사고, 학습, 소통, 그리고 활동의 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AI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앞으로는 인본적인 학습자, 인본주의적 학습자의 개념보다는 포스트휴먼적 학습과 포스트휴먼적 학습자의 개념들이 더 유용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휴먼적 학습이라는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학습 주체들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이나 현실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습이다.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이 학습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표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그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의 전통적인 학습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종이책을 통해서 거기에 이미 적혀져 있는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쓰고 머릿속으로 암송하면서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축적하는 것이 학습의 개념이었죠. 자,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학습, 그리고 그런 학습에서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일 것이냐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툴들과 다양한 존재들이 공간적, 시간적 그런 환경을 넘어서 기술적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세계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양한 어떤 그 능동성을 가진 기술적 매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겠죠. 지금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수많은 수십, 수백, 수천만 명, 수억 단위의 학습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정보를 탐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알려져 있듯이 생성형 AI가 정답이나 진리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생성형 AI는 단 한 번도 그걸 주장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은 사용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른 것이지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뭔가 그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인간 학습자가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먼적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들과도 상호작용성을 잘 높이는 거고 이미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복잡한 존재들의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목적이나 어떤 보다 공적인 교육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학습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AI 융합 수업의 실제 차원에서 크게 네 가지 뉴미디어 학습, 유튜브 활용 학습, 유비쿼터스, 스마트폰 시대 학습, 그리고 빅데이터의 학습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메타버스 활용한 학습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미디어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뉴미디어는 매스미디어의 어떤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뉴미디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위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위계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hierarchy라고 하죠. 체계적이다, 순서적이다 이런 것이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위계성을 갖는 지식들이 권위 있는 지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체로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 매스미디어, 어떤 언론과 그다음에 어떤 정부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서 위계적 지식들이 새로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었고 타당성도 높고 그리고 그 안에 권위와 그 다음에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권위 있는 지식들이 모든 진실은 아니겠죠. 근데 뉴미디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개별적인 혹은 맞춤형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맞춤에 의해서 소식이나 정보,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SNS와 같은 수많은 소통의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쌍방향으로 정보가 흐르죠.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 배우는 사람의 역할이 완벽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적당한 일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같이 배우고 교사가 물론 경험과 지식이 학생들보다 더 많겠지만 그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뉴미디어의 원리다.
자, 이 뉴미디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냐면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미시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학자는 마이크로 템포럴리티, 결국 이 시간성이 아주 미세한 단위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굉장히 빠르고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의식이 다룰 수 있는 정보는요, 대체로 회고적 혹은 어떤 논리적 사고가 동반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시시간성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런 사고나 그런 정보들은 대체로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런 단계의 지식과 정보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의식에 의한 지식의 가공과 이해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식과 정보들은 적절하지 않고 좋지 않은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미시시간성을 갖춘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소통하거나 더 받아들이거나 하는 확률이나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시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배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만큼의 어떤 기술적 혹은 매체적 환경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포용하는 학습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MZ세대들은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세대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너무 감각적이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MZ세대들의 소통 방식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의식 그리고 그다음에 인지, 지식 이런 전통적인 관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Z세대 학습과 소통의 특성들이 뭐냐면 전통 세대들은 리터러시, 문자와 이성을 활용하는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감성을 활용할 수 있는 sensitivity, 감각성의 정보들도 동일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뭐 어떤 특성, 학생들의 뭐 단계나 교과 특성이나 지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sensitivity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특성과 학습의 방식이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당연하게 우리가 각각의 수많은 과목들이 있고 그 과목들은 각자 1960년대에 제롬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각 교과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의 구조의 관념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물론 일견 이런 지식의 구조가 설득력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구조, 많은 학자들은 사실 지식 자체가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다루는 인간의 사고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구조주의적 관념으로 지식과 인간의 사고,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구조주의 시대를 넘어서 탈구조주의 시대에 들어섰었죠.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결주의, 관계주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위계성과 순차성을 반드시 띄어야만 될 것인가 이것도 구시대적 관념, 구시대적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어떤 인재를 훌륭한 인재로 규정하느냐 그리고 학교 교육이 어떤 것을 훌륭한 학습의 방법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미디어적 학습의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과를 지식을 단순하게 교과서, 종이 교과에서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방법들이 이제 어떤 교육의 실습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사례집들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수업, 디지털 저널리즘, 온라인 협업 수업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우리는 플랫폼들, SNS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학생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뭔가를 만들고 모든 것들이 수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활용 수업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기존의 리터러시, 언어, 문자, 그 다음에 상징만을 가지고 다루어져 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굉장히 쉬운 예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조립할 때 예전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글자로 써진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을 해독하고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물건을 조립하고 물건을 작동시켜 보는 것은 다양식적인 활동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매뉴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은 하나의 교과서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작동을 하고 조립하고 하는 것을 글자로 표현하는 왜곡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사용했습니까? 과거에는 그 글자로 종이에 인쇄해서 글자로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물건을 조립할 때 유튜브 내에 이렇게 로그인하거나 어떤 그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돼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뭐 제작자가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시감과 동영상,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그 문자만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 다양한 물론 이제 유튜브가 보통 동영상과 시각, 소리 이 정도만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공감각적인 여러 가지 다중감각적인 그런 소통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은 당연히 권장될 수밖에 없고요. 점점 우리가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우리가 문자를 해독하고 뭔가를 읽어내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면 전통적인 우리가 학습의 개념을 익숙하는데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나 과제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대한 활용 수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수업 방식도 있겠고요. 제작을 강의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요즘에 SNS나 여러 가지 그 자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이 중요한 자기 스스로만의 자기만의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홍보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의미 있고 자기 개발과 자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발성이 있고 흥미 있게 하는 그런 채널이다, 통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와 스마트폰을 섞어서 학습하면 사실은 관계성이 확장되고, 그렇죠? 공간적 확장도 되는 거죠. 학교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현실 세계, 가상 세계, 모두 다 학습의 결과물을 적용하는 그런 세계를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활용성도 당연히 확장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창의성도 증가할 수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비춰봤을 때 멀티태스킹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교육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의 지식이나 교재 중심의 학습을 탈피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학이나 어디서든 사실은 모바일 러닝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듣고 온라인 퀴즈를 풀고 학습 앱과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뭔가를 해 나가고 현장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도 당연히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볼륨, variety, 그 다음에 velocity,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물질적인 양, 뭐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
데이터의 속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야지만이 빅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이미 이런 단계에 엄청난 거대한 규모와 다양성과 속도로서 인터넷과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자의 과제가 될 텐데요. 자, 우리의 교과 지식은 사실 빅데이터가 아니죠. 지식의 교과서 종이책에 갇혀 있는 순간 빅데이터가 될 수가 없고 업데이트도 느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돈된 그런 권위 있는 지식만이 담게 됩니다. 자, 권위 있는 지식이 담겨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 권위가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로는 이제 단점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미래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다음 시간에 다룰 디지털 교과서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사실 데이터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배경 데이터, 프로파일, 그 다음에 학습 과정,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의 지표들,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들도 다 빅데이터의 일부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와 더 신중한 사용이 필요로 하겠죠. 자, 빅데이터는 정확성과 그 다음에 가변성, 그 다음에 시각화, 그 다음에 사용 가치까지를 고려했을 때 이걸 빅데이터의 7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툴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거, 의미 없는 것을 분별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과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다루는 것도 빅데이터 다룰 수 있죠. 그 안에서는 사실 상반되는 역사적 기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믿을 만한지 어떤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역사적 사건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시대나 뭐 어떤 위인전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역사 교육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학생들이 인터넷과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개발 사례로서는 이제 사회학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모델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수익의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학습의 어떤 목적이나 방법들이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좋은 학습이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고등학교의 학습을 보면 이미 외국 교육 선진국들은 대학에서 하는 수업과 비슷한 수업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수준 정도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교과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그 교과를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능형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메라나 그 다음에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의 단말기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 그 다음에 문서 자료 이런 사람들의 상호작용 자료들이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학습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문화적인 영상과
이것을 지능형으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라든가 영상,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비주얼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비주얼 데이터들을 접속하는 것이 요즘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비주얼 데이터들, 시각 데이터들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교과나 그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AI가 학교 교육에 접목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겠느냐. 그렇죠? 학교에서는 교육의 효율성, 그다음에 개별화, 그다음에 행정적인 합리성이 촉진된다. 그렇죠? 교사가 했던 우리가 행정 업무를 AI가 거의 60% 70% 이상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충분히 그동안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한다면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개별 학습자들의 필요한 요구에 우리가 코칭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AI가 적용되면 차별화 수업,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AI 없이 교사가 10명, 15명을 차별화 수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기술적 환경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교육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접근의 보편성. 우리가 모두를 위한 AI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인 환경에서 교육적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특수교육의 대상들, 신체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AI 기술적 도구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행정업무 자동화는 물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수업 교실 밖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AI가 쓸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실시간 튜터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사전 지식이나 흥미를 반영해서 AI 기반 학습 솔루션을 우리가 학교 밖, 공교육 바깥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육 밖, 사교육에 우리가 비판을 받는 점은 이것이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과 그다음에 서열화를 부추기는 사교육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경쟁적인 교육 환경이 아니라면 공교육 말고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AI 기반 학습 솔루션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학습 플랫폼들이 있겠죠. 굉장히 저렴하고 혹은 공짜 학습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관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학습 플랫폼에 접속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성격들이 앞으로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공교육은요,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보편 교육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들을 높여주고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안전망, 교육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집중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앞서 나가는 좀 더 특화된 학습을 원하는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이 하는 역할들은 그런 사교육을 완전히 어떤 그 등한시하지 않은 채 공적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면 우리가 각자 멘토링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습 플랫폼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약간 이제 개별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혼자 할 수 없는 아이들, 사회적 교육적 취약계층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교사들이 이제는 예전에 많은 업무들을 수업계획서를 짠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교사들도 단순하게 어떤 교과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지침에 따라서 가르친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런 다양한 기술적 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고 노력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